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이 맞은 캐디가 크게 다쳤는데도 남성과 일행은 18호를 모두 돌았습니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성은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받다가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윤홍근 BBQ 치킨 회장이 현재 치킨 가격이 저렴하다며 가격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0대 약사가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의식을 차린 피해 여성이 곧바로 경찰서를 찾은 덕분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짠! 아유,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소장님. 자, 그리고 우리 소장님 옆에 이렇게 지금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이경민 변호사님,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원래 승재현 위원이 나오시는 날인데, 정말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빴어. 자리 비우면 항상 손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 변호사님 올해로 변호사 몇 년 차신 거예요? 지금 9년 차. 아하, 그러시구나. 예. 제가 듣기로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예. 들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개그 전문 변호사. 예.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 변호사 업계에서 좀 평판이 어떤가요? 어머. 일단은 좀 푸근한 인상이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 전국의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람이 거의 태풍급으로 세다고 하던데 이 해빙기에 이렇게 비바람이 거세면 붕괴 사고가 적지 않다고 하죠. 이 주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 또 일기예보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개그 전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자, 그리고 박상희 소장, 뉴페이스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에 중독된 말레이시아 사는 할머니예요 하신 최명덕님,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2살 형이시네요 하신 이 국재님, 그래 국재야 내가 형이다. 자, 우리 엄마 맨날 사반 틀어놓고 잠만 자요. 전진영 여사 빨리 일어나 한번 해주세요 하신 장수연님, 웜에 징한 거 겁나게 웃겨 번지네 하신 이희숙님, 김이쁘님님, 대전 사시는 주말부부 배주하님, 성유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이 시간 최고의 선택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사건 반장에 온 지 5개월째 된 우리 백민경 기자 잠깐 좀 잡아주시죠. 백 기자가 오늘 진짜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마지막 방송. 그리고 또 이 방송 말미에 우리 백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전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도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시간 끝까지 좀 함께 주시죠.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경찰백 있다더니 구속. 진짜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정말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자 보시죠. 자, 60대 남성 머리 휴대전화로 팍팍 내려치고 난동 피웠던 저 20대 여성, 자랑하던 그 경찰백 가방이었던 건가요? 백이 별로 없었거나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9호선에서 있었던 1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던 사건이에요. 술에 취한 이 여성이 60대 남성한테 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제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저렇게 도구로 사용했을 때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피 엄청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 상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손흥민 또 원형 탈모. 야, 이게 말이죠. 어제 월드컵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이란,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겼는데 경기에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손흥민 선수 지금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직전에 국민의례 당시에 찍힌 사진인데요. 애국가를 부르고 잠깐 고개를 숙였는데 여기 정수리 쪽에 지금 보이시죠? 동전만한 흰 부위가 포착이 된 겁니다. 축구 팬들이 해당 사진을 두고 스트레스에 의한 원형 탈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들이 이 손 선수의 탈모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골이 터지지 않으면요 원형 탈모로 의심될 만한 모습이 좀 보였다는 건데 그랬군요. 이 최고의 선수다 보니 얼마나 압박이 클까 하는 생각과 함께 탈모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몇 경기 부진했다고 영국 언론이 손 선수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도 일본에서 이 고전했을 때 그때도 원형 탈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형 탈모는 아닌데 예. 상당히 좀 힘들어했었습니다. 어. 잘 안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요? 홈런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사건 반장 시청률이 잘 안 나오면요 아침에 세수할 때 머리가 막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아무튼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그 빵회사 직원이라고 점점점입니다. 자,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요즘 매일같이 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빵 이젠 이 포켓몬 빵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까지 등장했어요. 왠지 이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켓몬빵의 정가가 지금 1,500원입니다. 100원만 더 붙여서 1,6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못 구하는 빵을 도대체 어떻게 구했느냐 다들 궁금해하니까요. 친동생이 빵 제조사 직원인데 아하. 집에 빵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48개를 사기로 하고 76,800원을 보냈지만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같은 판매자한테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사기범은 또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피해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편의점 한 10군데 가봐도 없었거든요. 그런 도중에 정가에 가까운 그런 가격에 대량으로 판다. 좀 조급함이 들잖아요. 항상 구매에 실패해서 이렇게 터덜터덜 오는 모습이 좀 안쓰럽고 해서 구매를 시도했다가 입금하고 그랬더니 바로 이제 잠적이 된 거죠. 게시글은 삭제가 되고. 자, 이 변호사님, 세상에 그 7만 원 사기 쳐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왜 저러고 삽니까 도대체?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거래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카페에서 거래가 됐을 때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이제 좀 추가를 해버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아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좀 이체를 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에도 이런 사기의 전가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에 더해서 이제 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 사람의 전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위험천만 엉덩이 추며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이 경차 지금 차문을 열고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지금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추는 건가요? 자,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아마 오른쪽에 가던 옆 차량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무언가 신호를 보낸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박 변호사님 진짜 안타깝게도 말이죠. 네. 여기 대한민국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좀 뭐 한국 차들이면 한국 예. 차들, 국산 차들이고요. 저기가 호남 고속도로고요. 맞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인데 살짝만 실수하거나 커브가 틀어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큰 범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컨대 뭐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난폭 운전 이런 게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범칙금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라도 당연히 어른이 저 어른인지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른이죠. 당연한 거죠. 예. 저런 행동하는 걸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범죄로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벌 처분은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아닙니까? 저희가 또 다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골목길입니다.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참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왜 멈춰서지? 잠깐만 뒤돌아서더니 이 아저씨 지금 뭐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 왜 갑자기 본인 위에 올라와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바지 차림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팬티였습니다. 자, 이른바 바바리맨.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그 보통 이제 공연 음란죄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주거지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공간에서 뭔가 이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뭐 그런 행동보다는 그냥 차 본넷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노출이 됐는데, 만약 이제 이게 단순한 불쾌감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만약 그걸 넘어서서 뭔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보일 것 같으면 뭐 공연 음란죄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약간은 좀 경계선상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 보죠. 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입니다. 자, 백 기자, 한 초등학생이 이 주차된 차량에 테러를 했다가 이게 붙잡혔다니 무슨 소리죠, 이거? 그날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다 돌아왔는데 차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앞을 보니까요, 본의 대사가 누가 라면 국물을 쏟아놨습니다. 또 아하. 운전석 뒤쪽에도 라면 국물이 있었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지금 나오는? 지금 보입니다. 예.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지금 차에다가 붓고 집 앞에다 던진 겁니다. 헤드라이트 안쪽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세차장까지 갔었다고 하고요. 하는 짓 보면 아무래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결국에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잡혔는데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장님. 그 스트레스다. 학업 스트레스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핑계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물론 이 아이는 남의 차에다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본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사실 제가 많이 만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아이들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왕왕 있어요. 우리가 예.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에서도 나오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 편의점 가서 절도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조금 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이 정도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좀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휴대전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망치 같은 걸로 부순 듯한 모습인데 알고 봤더니 한 아버지가 게임 좀 그만 좀 하라고 딸 아이의 휴대전화를 부숴버린 겁니다. 소장님, 네. 정말 이 게임 문제는 아이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인데 네. 이런다고 과연 그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도저히 안 돼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뭐 망치로 부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SNS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이렇게라도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허. 어떤 분들은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의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좋은 점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게임을 좀 그만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주체적인 아이의 의견이 들어가서 그것을 행동을 그만해야 아이가 장기적으로 그만두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때는 게임을 안 하지만 이제는 아빠에 대한 반항심까지 더해져서 어떤 사춘기가 온다던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반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은 심히 이해가 되나 이 방식이 아닌 좀 더 아이와 대화를 하는 방식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게임과 자녀 훈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홍은동 이민지 여사님께서는 난 아들, 딸 다 키워서 상관없어 하시면서 지금 채널을 돌리시려고 하네요. 손주 있으시잖아요, 손주. 예? 소개할게. 운동화보다 편한 플라이하이크. 보다 좋아진 플라이하이크. 쿠셔닝은 더 풍부해지고 추진력은 더 강해졌으니까 잘 나간다. 플라이하이크 K2.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에 맞은 캐디가 크게 다쳤는데도 남성과 일행은 18호를 모두 돌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m 뒤에서 풀스윙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지난해 2월에 발생했던 일인데 캐디가 앞에 있는데 10m 뒤에서 정말 풀스윙을 날렸던 그 공이 그대로 얼굴을 때렸어요. 벌써 1년하고도 한 달도 더 된 일인데요. 이 30대 여성인 캐디가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4명 손님을 받습니다. 경기를 보조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8번 홀에서 손님이 친 공이 해저드로 들어갑니다. 이 캐디는 손님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손님도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디는 공이 빠진 지점까지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와서 이 캐디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서 이 손님이 풀스윙을 했고 이 캐디가 공에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이 네.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함께 골프를 쳤던 4명의 남성.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다음 행동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단 이 사고도 좀 독특합니다. 해저드에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그 해저드 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글로 가지 않고 캐디는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빠진 곳이 아닌 그 앞에서 쳤던 곳에 다시 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어허. 이거는 뭐 100% 이거 지금 운동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10m에서 풀스윙으로 얼굴을 맞았잖아요. 예. 피범벅이 됐습니다. 아유. 피범벅이 되고 뭐 경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일행들이 보세요. 박 저렇게 변호사님, 됐어요. 저 저거는 보세요. 치료 다 받았고 나중에 있었던 모습인데 아유. 최초에는 피범벅이 되고 뭐 각막 손상에다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일단은 지혈을 하면서 구급차도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다른 남성들이 캐디 진행 보조 요원을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다른 캐디가 왔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저희 캐디 좀 바꿔주세요. 일단 약간 얘기는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교체 요구를 해서 나머지 18홀 경기를 다 치렀는데 일단은 이 남성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경기장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거지 강력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합니다. 요구했던 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런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18홀 경기를 다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뭐 일단 뭐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소장님, 네. 진짜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때린 공으로 인해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뭐 병원으로 싣고 가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저 18호를 다 돌았다는 게 저는 좀 인간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게? 전혀 안 가고요. 이 네 분의 뭔가 변명거리가 있고 그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공감이라는 능력을 얘기할 때 보통 공감력이 좋다. 저 사람 참 공감력이 좋아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공감력이 좋은 사람은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인간은 기본적인 공감력은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치면 놀라고 피를 흘리면 닦아주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마음이 많이 아프면 같이 눈물도 나고요. 그런데 그 공감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오늘의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공감이 어떻게 전혀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여성을 보고 그 네 분 중에 아무도 만약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저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피해자의 실제 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의 심경도 한번 직접 듣고 가시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반에 8번을 해서 그렇게 되고 18호를 다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가해자분한테 병원이 어딘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끝나고서도 오지도 않으셨고 이틀 뒤에 연락 오셨어요. 그거는 캐디를 같은 사람으로 봤다면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저는 그 다음에 물어봤다는 것도 걱정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이 변호사님,
나중에라도 뭐 연락을 하긴 했겠죠? 네, 일단은 뭐 그날 이제 뭐 골프를 마치고 갔는데 이틀 후에 피해자가 먼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이제 보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가해자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이제 실실 웃으면서 뭐 뭔가 마음을 뭐 이제 치유가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과였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예, 일단 그건 뭐 피해자 측의 주장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거죠? 네, 사건 발생한 지 13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피해자 쪽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또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남성의 행위에 대해서 5시간 내내 힘들게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동등한 인격체,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거라면서 엄벌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기소를 했는데 이게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법정형을 보게 되면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최고가 이제 500만 원의 벌금을 이제 처할 수가 있는 거고 중과실치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5년 이하의 금고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벌금을 넘어서는 이제 금고형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으로 현재 이제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형에서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사고 이후에 이 피해자는 다시 그 해당 골프장에 출근을 했대요. 생계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가해자와 그 친구들, 이 4명 다시 그 골프장에 왔었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골프장 측이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다시 이 4명을 당신이 좀 담당을 해라. 아,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가지고 거절을 하고 지금은 이 피해자분은 다른 골프장으로 재취업을 하시긴 하셨다는데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이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그 골프장의 이 대응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까 그 경기가 끝까지 이루어진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배치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좀 법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실로 지금 다 의유를 할 것 같아요.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인데 사실은 골프를 하면서 진행 요원의 또 진행 보조 요원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할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무려 한 300km 이상이 되거든요. 아이고. 10m 앞에서 친다는 300km 시속 300km로 돌멩이가 날라오는 거예요. 총알 같은 거예요. 예. 다칠 수밖에 없는데 잘 치지도 못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진행을 따라야 되고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발사가 됐을 때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또 검찰, 법원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그러니까요. 절대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지 무슨 시건방지기 앞에서 그걸 치고 있습니까? 큰일 나려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남성의 차량을 수색했는데요. 차 안에서는 흉기에 찔린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남성의 아내로 밝혀졌는데요. 남성은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왜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했을까요? 자, 이건 백 기자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해 10월에 어느 날에 있었던 날인데요. 한 오후 4시쯤입니다. 한 부부가 인천에 사는 부부였는데요. 차를 타고 아라뱃길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차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까지요. 거의 24시간을 마신 건데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합니다. 차 안에서요. 예.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행인에게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에 가서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남성이 이 처음 진술한 것과 다르게 이 아내를 살해한 진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문자 메시지 한 통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전화기를 몰래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 전화에 문자 메시지 중에 좀 외도를 의심할 만한 문자 메시지를 봤고요.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됐다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자가 잘못 온 거예요. 딴 사람 전화번호입니다. 착각이 된 거죠. 세상에 엉뚱한 사람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아니 내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딴 사람 문자 메시지입니다. 예컨대 사랑해 뭐 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요. 예. 아니 소장님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자가 와서 정말 누군가를 해칠 만큼 막 적개심이 든다면 일단 그거를 표출하기 전에 네. 그 문자를 보낸 사람 저 같으면 전화해서 야 너 누구야 하면서 제가 확인은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상대방한테도 확인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부부면 배우자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뭐 실수로 온 거니까 배우자 아내 쪽에서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걸 넘어서서 그 행동을 결국 살인으로까지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부정망상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의처증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인을 믿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망상입니다. 팩트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일로 인해서 부인을 살인까지 하는 거 보면 보통 때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생각 듭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0월 28일 오전 4시 새벽 4시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 문자를 네.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새벽 4시에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일까요? 뭐 알아봅니까? 남의 예. 거를. 보면 뭐 좋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이게 보는 것도 사실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뭐 요건하고 좀 다른 건데 만약에 비밀이 걸려 있는 거를 비밀번호를 억지로 통과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뭐 비밀 침해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뭐 만약 그냥 우연찮게 전화기 울려서 우연찮게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 뭔가 풀어서 볼 때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남성은 조금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최후 변론에 있었습니다.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런 고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정 폭력을 행사해 왔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가정 폭력이 뭔가 이제 그동안에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더 강하게 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재판부에서는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시신을 그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이 확인을 했을 때 이미 시신에 가정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우발적으로 그 문자를 보고 확 돌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폭행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인죄 그런데 같은 18년입니다. 살인죄 같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범행의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보느냐, 비난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통 동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형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마 재판부는 보통 동기로 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외도 의심 이런 부분. 근데 지금 말했다시피 몸 자체에 가정 폭력의 흔적이 있었고요. 자녀들도 그렇죠. 아버지의 용서를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해달라 하고 지금. 이 의심했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분들 확인도 하지 않고 사례로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동기보다는 전 비난 가능 동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재판부는 보통 동기로 봤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그중에 보통 동기로 봐서 18년형 정도를 선고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거는 어제 있었던 또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80대 남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아내 또 이 외도를 의심해서 마찬가지입니다. 80대 남편이 아내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역시 외도를 의심했던 건데요. 머리를 5군데를 다쳐서 봉합을 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시에 수면제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물론 뭐 진짜로 외도 불륜 이런 게 일어났다면 많이 속상하죠. 상처도 받고 배신감도 당하시겠죠. 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은 과연 그게 부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거는 대부분은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대화로 풀거나 대화로 안 되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갈등으로도 어려우면 법으로 푸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윤홍근 BBQ 치킨 회장이 현재 치킨 가격이 저렴하다며 가격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을 짚어봅니다. 자, 이걸 뭐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무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안의 제일 뭐 화제인 그런 일인데요. 그럼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보죠. 치킨값 3만 원. 아, 소장님 진짜 우리나라에선 말이죠. 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좀 몇 개 있잖아요. 그중에 네. 하나가 또 치킨값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간식이고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서 엄마 치킨 사줘, 치킨 먹고 싶어 이거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음식인데 제네시스 BBQ의 윤홍근 회장이 지금 라디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치킨값 지금처럼 2만 원인 아닌 3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개인적인 신념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좀 차차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저는 성급한 이야기였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사실은 저희가 익숙한 분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맞습니다. 참가 선수단 단장이었고 그 유명한 황대현 선수에게 평생 그 치킨을 BBQ 치킨을 제공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훈훈함을 우리 안겼던 그런 어떤 당사자시기도 한데 좀 굉장히 좀 성급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좀 의견은 어떠신지 채팅창에 좀 마구마구 좀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치킨값 3만 원을 주장했던 그 이유가 대체 뭔지 당시 라디오 인터뷰 먼저 듣고 가시죠. BBQ가 좀 기준이 되잖아요, 그 네, 업계에.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분들이 네. 야, 1닭에 2만 원 시대 이거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2만 원이 아닌 약 3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오. 그 이유는 예.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먹을 150g에 15,000원에서 1kg 정도를 먹으려면 한 10만 원에서 10만 그렇죠.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인분이 15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닭고기는 1kg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뭐 채팅창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지금 윤홍근 회장의 얘기는 삼겹살과 치킨을 그냥 무게로 단순히 비교를 해서 삼겹살이 이 정도니까 이것도 올려야 된다 이 논리네요. 약간 고기 마니아 입장 저로서는 뭐 저는 뭐 치킨, 뭐 소, 돼지 뭐 거의 동급으로 보긴 하는데요. 치킨 좀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또 사실 점심도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늘 요거 때문에 먹었어요. 방송에 제대로 해보려고. 비싸잖아요. 이것도 참 비싼데 어쨌든 간에 무게로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이 한근이죠. 1인분 150g이 삼겹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00원이니까 1kg를 먹으면 10만 5천 원 정도다. 닭 1kg 다 넘지 않느냐. 그거 뭐 10만 원 하면 뭐 한 3만 원 하는 게 뭐 문제, 이런 논리인데요. 뼈 무게는 어떡합니까? 뼈 씹어 먹습니까? 삼겹살에 뭐 튀김 가루가 있습니까? 제가 좀 그렇죠. 삼겹살은 순살이고. 그렇죠. 그 살만 무게를 재야 됩니다. 먹는 것만. 제가 엄밀히 따지자면 진짜 살을 기름 다 빼고 튀김 가루 다 빼고 살살 이렇게 재보면 글쎄요. 저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윤 회장님. 예? 윤 회장님한테 좀 윤 회장님. 예. 자, 그런데 윤홍근 회장도 그냥
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의 계산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윤 회장 주장대로 한번 계산을 따져보면요. 일단 살아있는 닭을 사서 도개 비용이라고 하죠. 약간 이제 살아있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물류비를 보태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 그리고 닭을 튀기는 오일을 넣으면 한 1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2만 원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랑 임차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윤 회장은 이런 가격으로 따지면 본사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점포도 없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서비스까지 투입해서 파는데 고객들의 시각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 주부들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 생닭, 예, 이게 소장님 이제 네. 닭 요리 많이 하시죠 집에서? 뭐 장류를 많이는 하지는 않지만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트에 가서 보면 다른 요리 안 고기들 하시는구나. 요리를 닭 뭐 먹죠, 예, 닭 요즘 먹죠. 닭을 먹습니다. 네. 요리를 마트를 가서 다른 고기를 다 살려고 그러면 다 비싸요.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인데 그래도 닭은 5,000원, 6,00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쿠땡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400g짜리 2마리에 6,000원, 550g짜리 2마리에 6,910원, 그다음에 2kg짜리 뭐 그냥 할인도 아니에요. 그냥 뭐 늘 할인한다고 써 있으니까 뭐 할인이겠지만 그것은 그냥 늘 할인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2kg에 19,900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뭐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 네. 자,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앞서 뭐 들으셨다시피 본사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뭐 3만 원대라는 뭐 얘기가 얼핏 가맹점 수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맹점들이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런 유통마진 부분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구애치 않고 가격만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나 경상이익이 상당히 높아요. 대형 모델을 쓰고도 몇 년 사이 안에 다들 사업 짓고 다 그만큼 하고는 있어요. 자,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BBQ가 딱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이 본사가 이렇게 가맹점들의 갑질을 해가지고 뭐 공정위에서 이 과징금 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냥 가맹점들 확 해가지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럴 때는 또 가맹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전에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가맹사업법에서는 이제 가맹점에 대해서 부당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BQ와 BHC 같은 경우에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해서 이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했었고 그리고 전단물을 지정업체에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을 하기 등 이 쿠폰 거래를 강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맹점에 대한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이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서 15억 3,200만 원 그리고 5억 원을 부과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박 변호사님 네. 교촌치킨 그렇죠. 업계 1위, 그 2위 BHC. 예. 다 좋아합니다, 저는. 예. 네. 뭐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여기가 지난해 12월에 다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네. 이 메이저 중에 이 BBQ만 가격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라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3대 치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3대 치킨인데 제가 다 좋아합니다. 뭐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는 상황인데 뭐 그걸 여쭤본 건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상황인데 조금 안 올려서 제가 좀 안심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올리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가격을 맞춘 뭐 1,000원, 2,000원 정도가 다 올라갔어요. 교촌하고 뭐 맛들은 조금씩 달라요. 튀김 느낌, 또 간장 이런 느낌 좀 다르긴 한데 아마 올릴 좀 그런 생각에 저런 진짜 발언 진심이시네요. 약간 그런 어느 날은 교촌이 땡길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BHC 이쪽으로 갈 때가 있고 BBQ 쪽 갈 때도 있는데 지조는 없으시구나.
맨날 날씨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기분이 다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BHC의 BBQ의 큰 장점이 좀 쌌던 느낌이 드는데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 한간의 추측인 겁니다. 자, BBQ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이 회장의 워딩에 대한. 일단 치킨 가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는데 치킨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가맹점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니까 3만 원을 받아도 비싸지 않다는 취지다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예.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금, 은도 가격이 바뀌는데 치킨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치킨은 건드리지 마라. 불매운동 하겠다. 잘 나갈수록 좀 환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밝혀주셨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그 보통 2월 달이 치킨 업계 되게 비수기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BBQ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상당했다. 그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타고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아무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설화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약사가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의식을 차린 피해 여성이 곧바로 경찰서를 찾은 덕분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이 성폭행 약물로 알려진 속칭이 물뽕 귀에 익으실 텐데요. 이 물뽕을 이용해서 여성을 이 성폭행한 사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데 이게 첫 번째라면서요? 네, 먼저 사건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해 2월입니다. 30대 약사가 데이트 앱을 통해서 여성 2명을 만나는데요. 여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잔에 속칭 물뽕의 원료를 탑니다. 이 원료가 GBL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폭행을 합니다. 물뽕은 특성상 성폭행 대상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몸에서도 분해가 굉장히 빨라서 그간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변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뭔가 좀 찾아내고 싶어도 검출이 돼야지 이미 다 분해가 돼서. 그렇죠. 분해가 되는 겁니다. 1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에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분해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잡혔냐면요. 여성 2명을 만났고 2명을 성폭행을 했는데 두 번째 여성이 성폭행 도중에 깼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게 그 진짜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게 몸속에서 다 분해가 돼버리면 이거 진짜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물뽕은 걸리지를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걸 스스로 물뽕을 뭐 투약해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범죄의 대상이 돼서 마시는 음료수나 술에다가 물뽕을 어떤 남자가 타가지고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의 사건은 게다가 그 가해자가 약사잖아요. 약을 마음껏 조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끝도 없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짓을 저질렀던 자의 정체가 뭐냐 하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식의 오남용입니다. 약사였어요. 약사가 세상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약사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팅 어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종류가 이제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 직종이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소개팅이 또 있는데 이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격증이나 이제 면허증을 인증을 받고 가입을 해서 이제 소개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약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이제 여성들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물뽕의 원료 약사라면은 뭐 내가 이 처방을 위해서 좀 얼마든지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이제 GBL, 이 물뽕이라는 GBL 이거를 1000ml인데요. 이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구매를 직접 했고요. 뭐 이걸 다 쓴 건 아니고 6명의 여성한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졸피뎀이라 그러죠. 수면 유도제. 예, 이것도 예. 마약류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러난 게 이거지. 이 사람 뭐 지식은 많겠죠, 약에 대해서. 물뽕, GBL도 이용했겠지만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졸피뎀도 이용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범행의 단초가 됐던 이 소개팅 앱, 네. 이게 2019년에 이자가 가입했다는 거 보니까 과연 피해자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몇 명일까? 2,000명한테 쓸 수 있는 지금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시간에서 4시간이면 체내에서 분해가 되는 데다가 성폭행 당한 대상이 의식을 찾지 못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숨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던 중에 의식을 되찾고 또 거기서 나와서 경찰에게 가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약사, 이 인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재판부에서 현직 약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한 거의 첫 사례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물뽕 관련된 거는요. 지금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범죄를 계획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5년간 취업 제한 또 4년간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까지 내렸는데 신상 공개나 이런 부분은 초범이기 때문에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약사 면허 이거 만약에 징역 4년 살고 나와가지고 또 뭐 약국 개업해가지고 이거 하면 어떡하냐. 네. 지금 이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그 약사법에 보게 되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와 관련된 이제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거 맞으니까 계속해서 약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계속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범죄, 강간이나 중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라는 그런 공식처럼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약사가 본인의 지식을 오남용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질이 안 좋다고 봤고 그래서 아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실형이 선고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재질이 안 좋다고 봐서 좀 재범을 낮추는 데 있어서 경각심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지난해 아들을 대학 보낸 김 씨 부부. 초등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들을 위해 살아온 김 씨의 아내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됐고 아내는 한 가수에게 빠지게 되는데요. 아내는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고 그런 아내를 보는 김 씨도 마음이 조금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의 가수 사랑이 취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가수의 영상을 보느라 집안일은 뒷전이고 앨범과 기념품 등을 사느라 쓰는 돈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급기야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하는 자동차까지 계약하고 온 아내. 남편은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연예인을 너무 사랑하는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지금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면 신혼부부는 상당히 중년 부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50대 부부입니다. 김 씨의 아내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챙기느라 애를 많이 썼다 보니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이가 공부할 땐 방해가 될까 봐 TV도 뉴스 말고는 본 적이 없던 아내라고 하는데요. 그랬던 아내가 이른바 늦깎이 덕질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깊은 팬심이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남편 김 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김 씨의 부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요즘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뭐 특히나 이제 이 트로트 열풍 이게 뭐 정말 전국을 강타하면서 되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실제 이 사랑과 전쟁에서 실제 나왔던 사례이기도 해요. 이게. 자, 일단 좀 사연을 이제 들어가 보죠. 백 기자, 그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양 선배처럼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시켰는데 매일매일 이제 아이의 일과에 맞춰서 다니게 된 겁니다. 내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또 학교, 학원 픽업하고 아이 그룹 짜기 이런 거 다 참여를 했었고요. 또 아들이 약간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서 아이 뒷바라지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이 아까 그 치킨보다 더 지금 뜨거운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의견 좀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약간 부정적이죠. 예. 이제 일단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저처럼. 저도 좀 잘했어요. 예. 좀 잘했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입장,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일나서 밥 해주고 픽업하고 이럴 때 막 신이 납니다, 사실은. 그러면 또 공부 성적부터 엄마 나 100점 맞았습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아주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아들은 조금 멀어져요, 대학 가면. 엄마 이제 됐어요라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아들이 막 열심히 할 때 같이 하다가 약간 좀 뭐 시간이 남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늦잠도 좀 자고 그런데 뭐냐 하면 계속 바쁘게 살다가 좀 무료해질 수 있거든요. 아하. 남편도 좀 그렇고. 갱년기도 오고.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차라리 아들이 공부할 때가 낫다 이런 생각하면 지금 나오죠. 외로워. 우울해.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사님도? 네. 참 오래됐지만요. 네. 자, 그런데 이 변호사님. 네. 이 변호사님 결혼하셨죠? 네. 예. 자, 그런데 저렇게 뭐 외로워, 우울해 하면은 남편이 있잖아요. 신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이게 이 사건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성이 조금 일을 좋아하는 좀 일벌레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 또 이제 더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이제 뭔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보다는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편해지다 보니 아내와 보내는 이제 부부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그 취미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취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 딱 진짜 소장님 제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 50대 중년 여성의 딱 그 위기의 이 중년 여성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저 하나, 아들이 있는 것도 저 하나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아직 갱년기 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저는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쉬었다 다시 나기 때문에 일을 다시 하니까 우울할 틈이 없기는 했지만 아이나 남편에게 온 힘을 쏟다가 우리가 이거는 갱년기 우울증보다 더 가까운 증후군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여태까지 둥지에 아이 새도 있고 뭐 남편 새도 있다가 갑자기 텅 비어버리니까 이 엄마 새가 갑자기 너무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삶은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주 많은 여성들이 이런 증후군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이때가 갱년기와 빈중기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상당히 지금 좀 힘든 마음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2000년 초반에 일본에서 겨울연가 방송됐을 때 윤사마모타 기억하잖아요. 그때 난리도 아니야. 그때 진짜 실제 보면은 막 그 중년의 일본 여성들이 막 TV 보면서 배용준 씨 보면서 막 이러면 옆에 있는 그 남편들이 에이 이러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배우가 아니라 가수한테 빠졌습니다.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를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됐다고 해요. 이전에는 이제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될까 봐 뉴스만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보는데 너무 멋있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외모도 너무 잘생겼고 또 목소리도
구슬퍼서 인상적이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노래 좋아해서 노래로 빠지고 그다음에 가수가 좋아서 가수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온갖 프로그램 다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처음 이 부인이 울적해하던 부인이 뭐가 네. 됐든 하나에 저렇게 뭐 기쁨을 얻으니까 그래 좋죠. 같이 좋아해주면서 네. 저희 집도 좀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처가 이제 이 또로트 이거 구체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 표를 제가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정말 있는 님 없는 님 다 동원해서 표를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억지로 구해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갔는데 계속 틀어져 있고요. 계속 그 노래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약간 우울했었는데 옆에서 그거만 나오면 싱글벙글이면 같이 싱글벙글거리고 노래가 또 다들 또 좋아하는 노래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원을 좀 계속 한 것 같아요. 티켓 살 때 도움도 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한데 딱 그까지는 좋은데 조금 이제 오바가 좀 됐던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사모님한테 구해다 줬던 티켓 그 땡긴 거 아니고 직접 돈 주고 사신 거죠? 예, 뭐 제가 어떻게 뭐 지금 많이 부탁을 해서 한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정말 정도를 네. 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아내 정도 되면 이제 그냥 활기를 느끼고 즐거운 수준이 되는데 그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분은 좀 지금 많이 심해요. 제가 보니까 팬카페에서 그 가수의 일정표를 봅니다. 그래서 가수가 밥을 먹는 그 시간에 가수 사진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잠자고 생방송이 있으면 무조건 그 방송을 봐야 되고요. 그 가수가 좋아하는 김치가 갓김치인 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서 어머님이 보내준 갓김치를 그 가수한테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이 중년 여성들 팬들은 경제력이 좀 있잖아요. 앨범을 수십 장, 수백 장 샀고요. 그다음에 굿즈라고 보통 하죠. 기념품을 마구마구 맞아요.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구마구 쓰게 되고요. 남편이 이제 속상한 건 남편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사파랑 똑같죠. 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스타일만 관심 있고 너튜브만 보고 있고요. 청소 빨래 안 하기 시작했죠. 이제 거기까지도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간다면서 무단 외박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 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굿즈 그리고 조공이라고 하죠. 연예인들한테 선물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 들어가는데 스밍 총공이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음원 스트리밍 총공격. 그 이제 그 막 팬들이 막 해준다는 거죠. 그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요즘 뭐 유행이라는 건데, 소장님 이거를 일단 좀 심리학적으로 네. 좀 분석을. 저는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이런 거를 진짜 진지하게 분석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정을 쏟을 대상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아들한테 했던 거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스케줄 따라 밥 먹고 자고 TV 보고 했던 것처럼 본인의 에너지와 애정을 다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이 스타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타가 됐을 때 두 가지의 심리적 이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젊어진 것 같고 뭔가 이제 젊은 여성처럼 이제 뭔가 설레임을 느끼고 너무 설레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젊어진 활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모 엄마 팬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모성애적인 그 뭔가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 스타, 특히 이번에 지금 이 트로트 가수 중에 몇 명이 그렇잖아요. 예. 무명을 듣고 정말 그 감미롭고 그 심장을 파고드는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성의 연민 이런 것까지 지금 근데 나가는 있는 것 사파는 같아요. 정지훈 씨예요. 비. 예. 피네요. 예. 태양을 피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아무튼 소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예,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설레이는 마음과 엄마로서의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결국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 뭔가 이제 광고를 하거나 이제 굿즈를 만들게 되면 누구보다 이제 그걸 빨리 사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이 팬들의 심리인데, 그렇죠. 이게 뭐 건강식품, 술, 뭐 아웃도어 브랜드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근데 이 연예인이
마침 또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차 광고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 차라는 게 이제 보통의 그 이제 단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데 이 아내분이 이제 무턱대고 이 자동차를 계약을 하고 와서 아이고. 이 할부 계약서를 이제 남편에게 딱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남편도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도 차량이 있고 심지어 대학을 간 아들까지도 차량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이 계약을 빨리 취소를 하라. 이렇게 좀 극단으로 지금 치달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내의 지나친 연예인 사랑 이혼 사유가 됩니까? 자, 우리 민법상의 이혼 사유는 6가지가 됩니다. 뭐 5가지는 뭐 심히 부당한 대우라든지 뭐 이런 거, 생사불명 이런 거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6번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그 중대한 사유 해당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단순한 사랑이라면 그러면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좀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 법원에 가면 이 부분은 좀 만약에 재판을 해야지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합의 이혼을 한다든지 2가지밖에 없는데 가게 되면 글쎄요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연예인 지나친 연예인 사랑에서 약간 오바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아내를 좀 사랑한다면 이걸로 이혼 사유를 하는 거 좀 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좀 과도하다면 이혼 사유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가정집 같은데요. 지금 아이 둘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인데요. 계단 위에도 한 마리가 지금 보이고요. 거실 복도에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기 또 있네요. 네, 지금 한 마리 데려왔죠. 아이가 계단 위에서 앉아서 문을 잡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으로 오! 3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오, 고양이 어떻게 해요, 고양이? 지금 개들이 미닫이 문을 거세게 밀치면서 들어온 겁니다. 문 밖에는 다른 개 2-3마리가 서성이는 모습도 보이고 도망간다. 개들이 들어오자 아이는 다급히 거실로 몸을 숨기고 계단에 앉아있던 고양이도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창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쟤네들? 이날 이 집에 쳐들어온 개들은 인근 절에서 지내는 한 승려가 키우는 개라고 합니다. 저 아저씨? 네, 지금 저분? 언뜻 보기에 몸집이 아이보다도 더 커 보이는데요.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라는 종입니다. 아이고, 이 맹견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집안에 아이들 6살, 8살이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도망쳤던 고양이 한 마리 앞마당에서 저 개들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아유, 진짜. 집주인은 이 사건을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누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입마개 같은 거 좀 하지 좀. 그렇죠. 지금 근데 개들이 만약에 도망치는 고양이를 쫓지 않았다면 혹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이후 사원 측이 승려에게 개들을 좀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참. 아니, 박 변호사님. 아유 참 개들을 저렇게 좀 무섭네요. 우리 박 변호사님 개소리 잘하시잖아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저거 사후 관리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외국이지만 안타깝습니다. 기분 안 좋네요. 자, 다음 픽 화면 보시죠. 뭐죠 이거? 네, 지금 시커먼 뭔가가 진흙탕에 누워 있습니다. 멧돼지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진흙탕 웅덩이에 갇혀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멧돼지의 몸에 밧줄을 두르고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어쩌다 저기 빠졌어요? 저 돼지 암컷인데 몸무게가 2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수가 배출되는 웅덩이로 스스로 걸어갔다가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돼지가 웅덩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처음엔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무거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돼지는 저 진흙탕 웅덩이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정말 진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예. 빨리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물 구조대 웅덩이에 도착하자마자 얕은 곳으로 돼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돼지의 몸에 밧줄을 묶어서 끌어당기고
또 엉덩이에 지금 나무 판자를 대고 힘껏 밀고 있죠. 결국에 땅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하긴 뭐 200kg이나 나간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친 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픽 영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불안합니다. 영국입니다. 고속도로는 항상 불안해요. 자동차 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저 멀리에서 뭔가 굴러오는 모습이 보이죠. 뭐야, 아우, 이거? 싫어요, 싫어요. 엄마야. 어? 예. 반대편 도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굴러오더니 중앙 분리대를 넘었고요. 영상 속 차량하고 부딪히는 모습.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아닙니다. 영화 얘기를 왜 합니까? 아이고. 자, 영화 속 차량, 영상 속 차량이 대형 밴이었는데. 화를 내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SUV 차량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범퍼가 완전 부서지고요. 예. SUV 차량 범퍼도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SUV 차량이 애초에 어쩌다 구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야.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밴에 부딪히기까지 충격이 꽤 컸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는요, 얼굴과 손에 상처만 입었다고 야, 합니다. 세상에. 다행스럽죠. SUV 차량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천만다행. 천만다행이에요. 예, 네. 예.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아, 너무 놀라서 제가. 아, 그래서 영화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화는 아니다. 영화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또 도로예요. 또 도로. 아, 차들이 고가도로 아래를 달리고 또 있는데요. 막 날라옵니다, 분명. 자, 바닥 젖은 걸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때 자, 오른쪽에 스쿠터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죠. 아직 아닙니다. 잠시 후 아무 또- 이상 없는데요? 아직 아닙니다. 또 한 대 아, 스쿠터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아니 빗길에서 빗길이에요. 진짜 이 오토바이 조심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저도 한번 스쿠터가 미끄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쿠터 타고 다니시잖아요. 예. 미끄러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자가 저 보이죠? 미끄러지는 모습, 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져서 스쿠터 운전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쭉 밀려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스쿠터는 어느새 타선에 넘어버렸고 운전자는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근데 지금 걸어가는 거 보니까 뭐 멀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예. 운전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스쿠터예요. 나의 스쿠터. 나의 스쿠터를 찾으러 걸어가는 걸 보니까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좀 아무렇지도 않은 뭐 이런 모양새인데 사고를 목격한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주자 운전자가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스쿠터를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미끄러졌으면 저 사람 몸 크게 다치. 다 다칩니다. 크게 근데 다칩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마찰이 덜 했던 거예요.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어머, 지금 도로 한복판에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경찰관인데요. 갑자기 중심을 어. 잃고 그대로 바닥에 툭 쓰러져 버립니다. 교통통제를 하던 여경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운전자들이 경찰관이 쓰러진 곳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러고는 쓰러진 경찰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달려와서 네. 다들 경찰관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모두 달려와서 지금 차를 멈춰 세운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경찰관이 정신은 차린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걷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운 뒤에 부축해서 지금 SUV에 태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금세 안정을 되찾았어요. 예. 운전자들의 발빠른 대처가 경찰관을 살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핸드폰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아 근데 지금 너무 딱 걸렸어. 딱 걸렸어요. 예. 너무 아니, 사건관장 소장님, 왕팬이라고. 그런데 막. 네. 지금 그 약간 뭐 빈혈 같은 게 네. 있었던 걸까요, 저분? 근데 이렇게 이게 뭔가 뇌에 혈관에 이상이 있어도 저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옆에 아무도 없었었는데 그래도 훈훈하게 다들 저렇게 차를 세워서 도와주시는 모습은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서 저렇게 쓰러졌는데 제대로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너무 이건. 위험하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도로 한복판에서 저렇게 쓰러졌던 게 불행하지만 이것도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두 남성이 건물 복도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 남성 한번 다리를 볼까요? 다리가 없고요. 지금 의족을 차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잘 뛰네요. 네, 진짜 잘 뛰죠? 예. 저 남성 46살의 매튜 브루어 씨인데요. BMX 자전거 라이더이자 스노우보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루어 씨의 삶은 지난 2008년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었다가 헤로인 중독으로 이어졌고 2014년에는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아, 헤로인. 네, 진통제였는데요. 당시 18시간 동안 다리가 마비된 채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양 무릎 위까지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좀 건강해진 거잖아요, 그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훈련에 매진을 했고요. 위족을 차고도 저렇게 잘 뛸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브루어 씨는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도 출전합니다. 네, 미국 스키 대표팀으로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슬라롬, 그러니까 장애물을 지나는 거죠. 경기 2종목에서 12위, 2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브루어 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 광고해드렸던 정말 안타까운 이 작별의 시간, 백민경 기자와의 작별의 시간. 자, 일단 우리 백 기자의 그 작별 인사를 듣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먼저 보고 가시죠. 지금 본인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금 너무 떨리고 양 선배가 굉장히 기자들을 많이 혼내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끔찍한 선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깍쟁이 같은 이렇게 하는 일이 여기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5개월 동안 제 옆을 지켰던 우리 백민경 기자, 오늘 마지막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전할 또 말씀이 있다고요. 네, 정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석 달이었으니까 사실 1월 말이면은 인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 자리에 가면은요, 지난 5달 동안 우리 사건반장 대본 첫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방송 중에 이렇게 제 이름 불러주시는 분들 이름을 써놓거든요. 네, 정말 마음 되게 든든하게 항상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섭고 슬픈 사건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질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멋지고 정말 존경합니다. 매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만나면서 정말 기뻤고 저는 또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백민경 기자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뉴스룸에서 또 우리 백 기자 계속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왔다가 퇴출돼서 나가는 기자들이 클로징을 본인들이 또 하면서 작별을 하거든요. 자, 오늘 클로징도 우리 백 기자가 준비했죠? 해보겠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뉴스룸도 쭉 정주행해 주십시오. 저는 없지만 사건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세요.